2월 초에 이제 그 2028 현재 고1 학생들이죠. 2022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고1이 이제 현재 고2, 3과 비교했을 때 이제 교과도 바뀌고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재하는 양식도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1 이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1 학생부 무엇이 바뀌었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양식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적 학적 사항 그리고 출결 상항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은 기존 고2, 3 학생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사실 출결 상황의 경우에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출결 상황은 깨끗해야 된다. 숫자가 없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수상 경력의 경우는 이제 교내에서 실시하는 대회들을 이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상급 대학 진학 시, 상급 학교 진학 시 그 대입 자료로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상 경력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불리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 없으셔도 된다. 그래서 수상 경력은 대입에 제공되지 않는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취득 및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수 상황. 이거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이제 그런 이수 상황이 있을 때 기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일반고 학생들은 딱히 뭐 이용할 그 기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섯 번째로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생겼는데 이건 현재 고2도 동일합니다. 고2 학생들도 지금 학교 폭력이 어떤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5번 란에 기재가 돼요. 그래서 조치 결정 일자 그리고 조치 사항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 그 사항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인데, 자, 먼저, 자율자치활동. 현재 고2, 3 학생들은 자율활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1 학생들은 자율자치활동으로 지금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글자 수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500자로 좀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아리 활동도 동일하게 500자로 기재가 되는데, 자, 하단에 보시면 자율 동아리라는 란이 있는데, 자율 동아리를 본인이 뭐 만들었거나 혹은 참여했을 경우에 기재는 돼요. 근데 역시나 대학에는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뭐 굳이 안 하셔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진로 활동. 진로 활동은 총 700자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희망 분야란이 있는데 희망 분야 역시 상급 학교의 미제공, 즉 대입에는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자 수는 700자로 지금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데, 자, 봉사활동 실적은 마찬가지로 대입에 제공될 경우에는 교내 활동만 제공이 돼요. 그래서 교외 봉사활동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역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해서 자, 성적을 기재하는 란이 되는 거죠. 자, 크게 세 가지 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1학년이라고 해서 교과 과목 학점 그리고 원점수 과목 평균 뭐 성취도별 뭐 반영 비율 분포 비율 그리고 석차 등급 수강자 수 비고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기재되는 과목들은 보통 교과 혹은 전문 교과로 분류되어 있는 과목들이 다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국어, 수학, 영어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모두 다 기재가 됩니다. 모두 다 기재된다는 의미는 교과, 과목, 학점 등등 포함해서 석차 등급까지 모두 다 기재가 되는 거죠. 현재 고1 학생들은 5등급제이기 때문에 1에서 5까지의 숫자가 석차 등급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와 과학 교과의 경우는 융합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융합 등급이라고 하면 사회 교과에서는 뭐 여행지리나 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뭐 윤리 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과학 교과의 경우는 과학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융합 과학 탐구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은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되지 않고 그냥 점으로 찍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등급에 신경 써야 되는 과목들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는 전체 다예요. 전체 다 등급으로 나오고 사회와 과학 교과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5까지 이제 등급으로 표시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과학계열 전문교과로 분류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급 물리학, 뭐 고급 화학, 그리고 고급 생명, 뭐 고급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과목들은 진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석차 등급이 표시가 돼요. 그런데 물리학 실험, 뭐 화학 실험, 뭐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은 또 융합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또 등급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과학 전문 교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급 기하,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뭐 이산수학 등등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은 수학 교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국어, 수학, 영어는 석차 등급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과학 교과는 융합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단에 이제 세특 쓰는 란이 있고요. 세특은 이제 글자 수가 과목당 500자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체육, 예술과 과학, 탐구, 실험 이 과목들은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되지 않고 교과, 그리고 과목명, 그리고 학점, 그리고 성취도, 비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과학, 탐구, 실험의 경우에는 성취도를 A, B, C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원점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100점부터 80점까지는 A 등급을 부여를 받게 되고, 79점부터 60점까지는 B, 그리고 60점 미만, 59점 이하는 이제 C 등급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원점수도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뭐 A 등급만 받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교양교과의 경우는 이제 이수 여부만, 이수했는지, 이수했으면 이수 이렇게만 기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국어교과에서 과목명은 문학이다. 그리고 학점은 3학점. 그리고 원점수가 본인 원점수가 100점 만점에 이 친구는 39점. 근데 과목 평균이 70점이니까 굉장히 공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성취도는 2. 그리고 성취도 분표 비율은 A부터 E까지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차 등급은 1에서 5등급까지 등급이 표시가 되는 거고, 이제 수강자 수를 표시를 하죠. 이 비고란에는 이제 그런 걸 써요. 혹은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수를 할 수 있는 과목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 밖 교육에서 또 이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수했다면 이제 공동교육 과정 이런 것들 비고란에 좀 기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독서 활동과 이제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볼 텐데,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로 기재는 할 수 있지만 역시 이제 대입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워두셔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역 학생들은 독서 활동 딱히 일 안에는 기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세특이나 앞서 봤던 창체 영역, 뭐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등의 독서를 좀 많이 기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시는 부분인데, 글자 수는 500자예요. 500자를 작성하게 되고, 이 부분은 대입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1학년들은 학교 생활 기록과 이렇게 변경되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학교 생활 기록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이제 1학년 1학기를 끝나게 되면 아마 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대입에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 세특에는 기재되지 않나요? 라는 게 대입에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세특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은 교과 수업 시간 내에 했던 활동들을 기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사실 세특 항목을 이제 담임 교과 선생님인가 약간 좀 싸바싸바를 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내용들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가 워낙 엄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교과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위주로만 기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죠. 그래서 바뀐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교폭력 조치 사항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1호부터 9호까지 지금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서면 사과, 가장 약한
조치죠. 그리고 2호는 접촉, 협박, 보복 금지. 그리고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사회 봉사, 5호는 이제 교육이나 어떤 그런 기관에 가서 심리 치료를 받는 거고요.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그러니까 8호, 9호로 갈수록 더 좀 강한 조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아까 현행 고3의 경우에는 조금 기재하는 방식이 달라요. 현행 고3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학교폭력을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기 때문에 1호, 2호, 3호, 7호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위에 보셨던 여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기재를 하게 돼요. 하게 되고 만약에 본인이 4호, 5호, 6호를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출결 상황의 기재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 4호, 5호, 6호는 학교 밖에서 활동이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출석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결석 처리가 될 것이고 글 안에 기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8호와 9호는 학교를 전학 가거나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인적, 학적상의 기재가 돼요. 그런데 현행 고1, 2학생들은 이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자를 기재하게 되고 본인이 몇 호 처분을 받게 됐는지를 기재를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학폭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들이 2026 학년도 현행 고3부터는 학폭을 좀 엄격하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지원 자격 자체 제한을 두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저질렀을 때 지원할 수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이나 이화여대 교과, 그리고 한국외대는 지원 자체가 불가해요. 그리고 경희대의 경우에는 4호 처분 이상을 받게 되면 학교 추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봉사 이상을 받게 되면 추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학교들은 이제 감점,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감점으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정성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정성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불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먼저 정량적으로 반영한 학교를 보게 되면 교과 전형에서 서강대는 기준 총점에서 100점을 감점을 해요. 서강대가 기준 총점이 1000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학폭 1호 처분만 받더라도 나는 만점이 900점이 돼요. 근데 이 학교의 교과 전형의 합격 가능 점수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930점에서 950점이거든요. 그럼 내가 1.0등급이더라도 나는 900점이에요. 그럼 당연히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도 기준 총점의 10%, 그러니까 이게 100점 만점 학교이기 때문에 결국 90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되는데 입결이 95점에서 99점, 당연히 불합격 되겠죠.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기준 총점의 30점이니까 970점. 이 학교도 교과는 960에서 990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어서 최상위 학과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중위권, 중하위권 학과에서 1.0등급 받고 간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죠.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자, 연세대학교는 수능 전형에서 본인이 얻었던 점수에서 10점을 감점을 해요.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정시는 사실 0.1점으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10점이라는 건 사실상 불합격, 처분과 동일한 조치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로 기준 총점의 10%, 그러면 1000점 만점에 900점이 되는 건데 역시나 예상 가능한 점수보다 훨씬 더 낮아요. 이 이화여대는 혹시 학폭 처분을 받고 내가 자퇴를 하고 검고를 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도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과거 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면. 근데 그때 내가 학폭 처분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굉장히 불리한 학교죠. 결국은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사실 입시에서는 너무 치명적이다. 거의 합격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댓글도 학폭 조심하셔야 되는데 진짜로. 그리고 학폭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요즘 SNS도 발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직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대입의 자료로 추가 제공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자료들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이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바뀌게 되면서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럼 학생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제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5가지 영역인데, 자, 첫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고요. 자, 이 교육과정 편성 현황은 지금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필과 수행평가의 비중, 그리고 세 번째가 수행평가 영역, 그리고 네 번째가 성취도별 분할 점수, 그리고 교과 운영 특이사항 크게 5가지입니다. 자, 이걸 제가 보고 느꼈던 게 공통 고교 정보라는 게 있었어요. 2010년도 때, 2012년도, 15년도 요 상간에 뭐냐 하면 고등학교가 대학교에 학교 소개서 같은 걸 제출해요. 고교 프로파일링인데 그때 들어갔던 항목이 뭐가 있냐면 본인의 고교 유형이나 뭐 지역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더한 것은 지역의 교육 환경, 그리고 본인의 교육 과정들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그리고 수상 내역, 교내 시상 내용, 그리고 기타 사항에 우리 학교를 이해하기에 도움되고 강조하고 싶은 사항도 제출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이게 그 고등학교 서열화를 좀 조장한다, 그런 좀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제공하지 않아요. 지금 다 폐지가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과거 이제 고교 프로파일 그 자료에서 비교과 영역만 좀 뺀 것 같다. 빼고 나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좀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교육과정 편성 현황은 지금도 제공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 또 3년 동안 개설하는 과목명들을 제출해요.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는 내가 물리학 2라는 과목을 이수하고 싶은데, 혹은 경제라는 과목을 이수를 하고 싶은데 학교 환경에 따라서 개설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 이제 좀 감안할 수 있는 거죠. 학생은 이수하고 싶었으나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겠다. 이런 자료들로 대학교에서 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지금도 제공되고 있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지필 수행평가 비중, 그리고 수행평가 영역명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 9등급제, 현행 고2, 3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학교가 좀 우수하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들을 좀 써요. 보통 평균이 높고 편차가 낮으면 그 학교 학생들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값이 한 85점, 많이 가는 90점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편차라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이제 학생들의 분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편차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명문 자사고의 경우는 평균이 85에서 90, 그리고 편차가 뭐 5, 7, 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대학에서는 이 학교가 좀 괜찮은 학교이구나, 이 학교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는구나를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선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특정 뭐 과목에서 좀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행평가 비중을 60%, 70%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개 지금 보게 되면 3, 4등급 받는 친구들도 수행은 웬만하면 만점을 받거든요. 그러면 일단 100점 만점에 60점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평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편차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학교들이 이용했었는데, 현행 고1부터는 지금 이 자료를,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서 중간고사의 비중, 기말고사의 비중, 수행평가의 비중을 다 제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사실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일 이유는 별로 없다. 그게 딱히 학교에 뭐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그런 학교들, 그런 과목들은 좀 줄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수행평가 영역명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시로 이제 과거 졸업생들의 그걸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 관련 교과 융합 탐구 보고서 제출, 그리고 뭐 확률과 통계는 1학기 수행평가 보고서 작성,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딱히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 사례를 보게 되면 화학 같은 과목에서는 분자량을 구하는 뭐 방법, 뭐 이거 보고서,
아니면 뭐 자료 제출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이런 거 작성하는 거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편차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러면 명문고와 그냥 일반고를 대학에서 어떻게 구분할 거냐, 과거처럼 평균이 높다라고 해서 그게 유리할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영향은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볼 거예요. 자, 앞서 제가 자료에서 쭉 돌아가 볼게요. 보시게 되면 성취도별 분표 비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100%를 기준으로 A 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 B 등급을 학생이 받은 비율 이걸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건 등급과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학교에서는 기준이 있겠죠. 몇 점을 넘으면 A를 주고 B를 주고 C를 주고 D를 주고 E를 주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이 이런 자료가 돼요. 이 기준이 이제 성취도별 분할 점수가 됩니다. 이거는 그 교과 선생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시험 난이도를 봤을 때 좀 어려워. 그렇다고 하면 A 등급의 기준을 좀 낮추는 거죠. 81점, 뭐 80을 낮출 수 있고, 만약에 시험이 좀 쉽다라고 한다면 판단할 때 쉬울 것 같다라고 하면 뭐 85점, 90점 이거 조정을 좀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협의를 해서 교육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이제 산출이 되는 방식인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뭐 학생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거죠. 그러면 대입에서 앞선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보시게 되면 제가 샘플로 가져왔어요. 자, 2학기에 과학 교과의 화학이란 과목을 이제 이수를 하고 3학점짜리입니다. 학생의 점수는 89점이고 과목의 평균은 65점. 그래서 성취도는 B예요. 그리고 성취도별 분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제가 임의로 설정을 했고 석차 등급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수강자 수는 100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죠. 100명인 학교이기 때문에 A 1등급을 받는 친구는 10명이에요. 그쵸? 그리고 2등급을 받는 친구는 34명, 그 11등부터 34등까지가 2등급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학생의 2등급은 11등인지 그리고 34등인지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런데 지금 하단에 있는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보게 되면 A등급이 90점으로 정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학생은 89점이거든요. 그쵸? 그럼 적어도 이 학생은 거의 1등급에 준하는 혹은 A등급에 가까우면 B등급과 2등급이다. 그래서 성취도 B와 2등급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11등, 12등, 2등급 중에서 괜찮겠구나 정도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의 비율이 35, 그리고 기말고사가 35%, 수행평가가 30%라고 한다면 비율도 딱히 수행이 높지 않은 평이하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2등급 중에서도 괜찮은 2등급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대학에서 진짜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보려고 하면 다 뜯어봐야 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대학에서 볼 것은 이제 1등급이냐 뭐 2등급이냐 사실 2등급부터는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뭐 특정 뭐 자사고나 정말 명문고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학생들 이걸 기억해 주세요. 2028의 대입의 핵심은 교과 등급에서 석차 등급에서 1등급을 많이 만드는 싸움이에요. 결국 5등급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5등급제 하에서 2.0등급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대입에서 명문대 못 갑니다. 가장 1등급에 근접해야 되면 결국은 1등급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그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늘 A라는 과목 1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족한 과목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부족한 과목도 1등급 받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애매하게 2등급이다 혹은 애매하게 1등급이 좀 1, 2등급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잘하는 것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등급의 개수, 1등급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셨어요. 물론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뭐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과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일 것이고 본인이 수학과 과학을 잘 못한다. 1학년을 마쳤더니 내가 수학과 과학이 아주 애매하다라고 하고 국어와 영어가 괜찮다라고 하면 문과 계열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학생들은 1등급을 많이 만드는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세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번 그 학생부 기재 요령,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를 보고 나서 가장 크게 학생한테 부담이 될 부분이 세특을 작성하는 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행 고2, 3들은 학년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국어와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국어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특은 과목 단위로 500자를 기재를 하기 때문에 대개 학년 말에 그냥 한 과목 500자를 써요. 그러면 현행 고2, 고3의 경우는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 국어 500자, 수학 500자,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과탐실 이렇게 500자씩 기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고1들은 학기제요. 고교 학점제는 원칙이 그 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그 학기의 끝을 내야 됩니다.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 고1들의 과목을 보게 되면 국어도 공통국어가 1학기, 공통국어 2가 2학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공통수학 1이 1학기, 공통수학 2가 2학기가 되고요. 영어, 사회, 과학, 심지어 한국사도 한국사 1, 2가 나눠져 있고 과학탐구 실험도 과학탐구 실험 1, 2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따지더라도 벌써 14과목이 돼요. 엄청난 부담입니다. 거기에 기타로 들어올 수 있는 과목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세특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또 하나는 1학년 1학기 과목의 세특 마감일은 8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은 현행 고2, 3들은 학년 말에 쓰니까 1학기 때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다 2학기가 끝이 나고 나서 1월달이나 2월달에 마감을 하는데 현행 고1들은 1학기 과목은 8월 31일에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에요. 더군다나 세특을 써본 적이 없죠. 굉장한 부담이고 사실 저는 이게 사교육에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 비교과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욱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활동이 학생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이나 좀 주변에 형, 오빠, 누나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이 공부도 하고 수행평가도 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챙기는 게 쉽지가 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은 학업 성적 관리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자, 부모님께서 이제 혹은 형, 누나가 이제 우리 동생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런 세특 어떤 주제나 어떤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 좀 찾아준다라든지 그런 걸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좀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1학년 과목은 1학기와 2학기의 선생님이 똑같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공통국어 1이나 2학기 때 공통국어 2의 아마 담당 선생님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세특을 기재하실 때는 어쨌든 1년 동안 학생을 쭉 관찰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더 질적으로 높은 세특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가장 좋은 세특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가장 좋은 세특은 점층적으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이 보이는 그런 세특인 거고, 그리고 어떤 활동 간의 어떤 유기적인 연관 관계가 좀 잘 드러나는 그런 활동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독립적으로 좋은 활동을 기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보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성장 변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신다라고 하면 좀 질적으로는 좋은 활동 좀 기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학생은 분명히 좀 부담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부모님께 도와주신다라고 한다면 좀 좋고, 아니면 학생이 꼼꼼하게 기재를 하세요. 근데 플래너를 작성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이제 수시로 좀 기재해 두신다면 이제 세특 작성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소인수 과목 이야기인데, 자, 소인수 과목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학생의 수강한 학생이 너무 적어서 등급으로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 그 과목을 소인수 과목으로 규정을 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등급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9등급제에서는 14명까지는 모든 등급이 표시가 돼요. 근데 13명이 딱 수강을 하게 되는 순간 2등급과 8등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인수 과목이 돼요. 근데 5등급제에서는 6명까지는 등급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1등급이 1명이고요.
2등급이 1명, 3등급이 2명, 4, 5등급이 1명, 1명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5등급부터는 5등급이 없어져요. 그러다 5명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명 이하가 되면 소인수 과목이 되는 거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 이런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면 6명, 7명 수강하는 과목을 내가 들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이게 너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7명이 듣게 되면 1등급 1명, 2등급 1명, 그리고 3등급이 3명이고 4, 5등급이 1명이에요. 근데 그 과목에 전교 1, 2등이 있어. 그럼 난 그냥 3등급이 될 거잖아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될 텐데, 자,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이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얼만큼 이수하려고 했던 노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6명, 7명, 8명 수강하더라도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과목들도 있죠. 근데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라고 한다면 좀 친구를 잘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교 1, 2, 3등이 듣는 과목으로 내가 따라갈 이유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학생들 중에서 학업보다는 뭐 재미와 흥을 찾는 친구도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많이 듣는 과목, 그런 친구들과 좀 친해지는 거죠. 그런 과목을 찾아가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수업량, 유현화, 자율활동이 삭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줄여서 개세특이라고 불러요. 개세특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 활동에서는 대개 현행에서는 수업량, 유연화, 자율활동을 기재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라고 하면 지금은 단위수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수 단위가 1단위당 17회차 수업이에요. 17회차 수업인데 16회차는 교과 수업을 하고요. 1회차는 빼서 자율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간의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형태의 활동이 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학생이 추가로 이수를 하게 되고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지금 고교 학점제의 경우는 1학점당 16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점 자체가 남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부 기재 사항에서도 수업량, 유연화, 자율활동은 빠지게 됩니다. 삭제가 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개세특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활용을 하게 될 텐데 뭐 구체적으로 과연 학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고교 학점제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학교처럼 공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 않는 시간이 별도의 시간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 공강 시간에 했던 활동들을 어디에 기재하라는 어떤 지침은 아직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어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공강을 개세특에 넣을 수도 있고 아마 이건 학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도 개세특 영향이 줄어들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개세특 영향이 대입에서 줄어들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대입에서는 분명히 좋은 활동이라고 하면 평가를 하게 될 거고 이거는 일선 학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죠. 개세특을 그냥 비워둘 수는 없으니 이란을 채우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얼만큼 좀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행 고1들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가이드에서 좀 살펴봤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재 가이드를 쭉 다 훑어봤는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느꼈던 거는 결국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 그런 가이드들을 좀 많이 제공해줬다,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들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비교과 활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창체 영역이에요. 창체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지금 명문고와 일반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 지역에서 굉장히 명문고가 있을 것이고 되게 평범한 일반고들이 있을 거예요. 또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보통 블라인드 평가에서 우리 학교를 드러내는 시그니처 같은 활동들이 좀 있긴 해요. 뭐냐고 하면 어떤 서울에 있는 특정 학교의 경우는
학교 간 어떤 그 체육 활동을 같이 합니다. 연합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게 되면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보고 이 활동이 그 학교 활동이니 그 학교에서 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지방에 있는 학교의 경우는 1학년이 끝이 나고 나면 좀 우수한 좀 학생들을 좀 선별을 해서 교사와 함께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 활동을 자율활동의 첫 번째 문장에 기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대학에서는 이 학교에서 왔구나,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 좀 우수하거나 관리받은 학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대학교 입장에서 그럴 만한 평가를 할 학교일 경우에는 뭐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사실 전국의 일반고가 한 1,700여 개쯤 되거든요. 한 1,600, 제가 68개인가 뭐 되고 있는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고, 그런 건 특별한 몇몇 학교들인 것이고, 대부분의 학교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성적 위주로 좀 많이 평가를 하게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등급, 최소 1등급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등급이 관리가 어려운 과목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원점수, 높은 원점수, 100점에 가까운 원점수를 받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자, 이제 댓글에 있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이 반영이 안 되면 대회 나가는 게 큰 의미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대입을 위해서는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수상 경험 자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가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되면 대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회 준비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장기간의 시간을 걸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 활동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좀 대입에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대입에는 의미가 없다. 대학교에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업적으로 뭐 학생의 어떤 성장하는 기회는 될 수 있다라고 좀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후배랑 이제 술자리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지금 다른 학교에 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이 작년에 좀 좋은 실적을 보였어요. 좋은 실적을 보였고, 서울대를 일반 지역 균형도 다 붙었고요. 일반 전형도 무려 4명인가 5명이 통과를 했고, 그리고 논술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학생들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사회교과를 가르치는데, 걔가 이제 한 2년 동안 그 학교에 있으면서 모든 수행평가나 활동들 다 논술 형태로 좀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이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겠냐 이야기를 하던데, 역시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학교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원수가 적은 과목을 들으면 불리하겠죠. 사실은 등급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거는 5등급제이기 때문에 얘가 2등급을 찍히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명 기준으로 11등인지 34등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등급 관리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리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쨌든 이수 과목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라고 한다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원점수라도 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본인이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대입 제도가 바뀌게 되는 시점에서 재수생이나 N수생의 숫자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을 이해를 해보면 2028 학년도에 해당되는 이 친구가 재수를 할 때를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현행 고3의 이제 고2죠. 고2의 경우는 이제 2028이 현행 고1 이 학생들인데, 수능 제도가 바뀌어요. 현행 고1부터 수능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재수생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재수를 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잘 볼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과목 자체가 바뀌고 범위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거죠. 현행 고2들이 만약에 질문한 친구가 고2 학생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정시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장 정도는 확실히 붙일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재수를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과를 낮춰서
학교를 높이기도 학과를 낮추던가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인 지원하는 경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재수생, en수생은 늘 많았기 때문에 저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생기부 잘 챙겨주고 공부 분위기는 나는데 내신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와 노는 분위기인데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그 질문의 전제가 좀 틀렸어요. 답을 드리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가야 돼요. 내가 전국 단위 자사고로 갈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가셔야 되고 지금 현행 고1들 그 광역 단위 자사고를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들 경쟁률 많이 줄었거든요. 이거 입시에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 수 전 단위 자사고 갈 거 아니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가라. 그게 맞습니다.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라면 학년별로 2등급이 몇 개 정도 있어도 서성한 정도까지는 가능할까요? 질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5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이라면 사실은 1.5등급 밖으로 가면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건 그 서울대학교가 아직까지 2028학년도에 대한 어떤 선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서 밑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들이 지금 발표를 좀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학업 성취도만으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등급만으로는. 그래서 뭐 면접이라든지 뭐 대학별 고사 그리고 수능을 활용한 이런 이제 다양한 평가 요소들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5등급제에서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등급 밖으로 가게 된다면 교과 전형으로 서성하는 쉽지 않아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야 이제 뭐 수강자 수라 그다음에 이제 그 원점 수도 뭐 같이 볼 거기 때문에 2등급이 몇 개 있어도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현재 예비 고2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고2가 되는 학생이죠. 예비 고2 학생이 재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28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고교학점제로 이제 재수를 했을 경우에 넘어가게 되겠죠. 석차 등급은 재산출되는 거겠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이거는 현행 2028에 맞춰서 대학들이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산출될 거고 지금도 보면 가끔 뭐 5수, 7수, 뭐 10수 한 학생들이 있어요. 10년 전 졸업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이랑 교육 과정이 완전 다르죠. 지금과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등급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좀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학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아마 여러분 제공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2028 학년도가 이제 첫 세대라서 걱정이 많죠. 굉장히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현행 중2 학생들, 현내 이제 중3이 되는 친구들은 중3 친구들은 사실 큰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 4월 달이 되면 현행 고1 학생들의 전형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대학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되면 대학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다 보여지죠. 현행 중3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현행 고1들은 사실 가이드할 수 있는 선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게 너무 당연하고 저희도 장담할 수가 사실 없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1학년 1학기가 되면 어쨌든 일단 모든 과목은 1을 찍을 수 있도록 1등급을 찍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특 작성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세특은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어떤 걸 신경을 써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뭐 세특뿐만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활동도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창체 영역에서 자율이나 진로 그리고 마지막의 영역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께서 쓰세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학생을 꾸준히 관찰한 내용을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생님께서 성의 있게 최대한 잘 작성해 주시려는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교과 과목이거나 아니면 이제 동아리 영역의 경우는 일단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죠. 일반 담임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과의 관계예요. 선생님과 원만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좀 더 잘 챙겨주십니다.
선생님께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이 가는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챙겨주고 싶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관계를 잘 유지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필요한 그 본인의 진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의 활동, 어떤 내용들이 규제되는 것들이 좋다라는 걸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다 보면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약간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동아리를 보통 1학년 입학하고 나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본인도 분명히 가고 싶은 동아리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영어 신문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밀렸어. 그래서 독서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도 잘렸어. 그래서 잘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 발야구 동아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동아리 활동을 보게 되면 뭐 킥력이 좋아서 뭐 멀리 공을 차고 뭐 이런 이상한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작성되어 버리면 대학에서 읽지도 않아요. 뭐 체육학과도 아니고 일반학과 쓰는데 킥력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께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본인의 진로와 맞는 활동도 최대한 기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학생이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명이 안 되는 과목을 들어서 등급은 낮은데 수업을 잘 들어서 세특을 잘 받으면 종합에서 나쁘지 않겠죠?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등급이 낮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원점수를 높게 받아서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어필을 하려고 해야지, 세특을 잘 써서 종합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모든 세특을 읽어볼 수 없습니다. 평가자는. 그건 확실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업 성취도를 1차적으로 걸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취도가 매우 우수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점수가 100점이고 그리고 1등급이다 라고 하면 그 친구는 1등이죠. 그 친구는 세특 평이하게 쓰여져도 좋은 평가 받습니다. 이미 학업 성취도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 원점수가 70점이고 등급이 5등급제에서 3등급이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사실 세특을 아무리 좋게 작성을 하더라도 읽어보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특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와 앞서서 학업 성취도, 원점수를 더 높게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좀 계속해서 강조 좀 드립니다.